안녕하십니까. 방학회 좀 맞아주세요. 네, 첫 시간인데. 사전 조사 결과 경제학을 하신 분들이 거의 없다는 정보를 들었고요. 먼저 재정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경제학 우리 대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원론 배우죠. 그 다음에 강론 배우죠. 그러니까 재정학이 뭐냐면 경제학 원론에서 미시 경제학을 배운 다음 재정학이에요. 그러면 재정학의 특징이 뭐냐면 경제학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다 안다는 가정하에서 진행이 되는 게 재정학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점들이 있어요. 좀 오늘 첫 시간이니까 OT를 좀 할게요. 이게 옛날에 어떤 학생이 저를 그려준 거예요. 아주 볼이 빵빵하게 그려줘가지고. 자, 사진. 해커스 사진, 해커스 사진. 알겠습니다. 네. 자, 재정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순으로 진행이 돼요. 여러분 책에 이제 12장까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이 책은 제가 쓴 책이고요. 최소한으로 쓰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먼저 요게 이게 쭉 순서인데 이게 책에도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재정하면 뭐가 떠오르죠? 뭐 세금 이런 거 떠오르죠. 세금이 떠올라요. 그러면 첫 번째 재정학 기초라는 게 뭐냐면 도대체 정부가 하는 재정학은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회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회가 어떻게 좋은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그 평가 기준으로 파레토 효율성 뭐 이런 걸 얘기해요. 파레토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뭐 토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사람 이름. 그래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상태가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일이 제일 어려워요. 전부 첫 번째 시간부터 말하자면 첫 시간이 제일 어려워요. 첫 시간 첫 번째 1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그게 뭐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서술을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도 첫 시간이 어려운데 시험엔 많이 안 나온다. 그래서 첫 시간 그냥 좀 어려우시면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외부성이란 게 있어요. 외부성. 외부성이란 게 뭐예요? 환경오염 같은 거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장에 맡겨두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공공재라는 것도 만들 수 있겠죠. 뭐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잘못된 걸 바로 잡고 뭐 공공재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가 진짜 잘 나와요. 별표 같은 거 치지 마야지. 네, 이따가 나중에 수업할 때 이것만은 꼭 외워주세요. 이런 거 좀 외워주시면 돼요. 진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공선택 이론이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부가 뭔가를 할 때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 찬성하는 것도 있죠. 재정학이라는 것은 정부가 만든 세금으로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투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투표 같은 거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공경비와 예산제도는 그럼 정부가 돈을 쓸 때는 우리는 돈을 쓸 때 얼만큼 돈을 번 후에 그 다음에 쓸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부는 그렇지 않아요. 정부는 걷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왜? 강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먼저 거들 거 생각하고 먼저 쓸 거 생각하고 걷어요. 그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은 어쨌든 정부가 돈을 쓰려면 이게 어떤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는 게 여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정부가 뭐 돈을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조세론. 그러니까 정부가 조세를 걷는 원리가 뭐냐? 조세로 소득 분배가 어떻게 되냐? 조세로 나쁜 영향이 어떻게 나오냐? 그럼 조세 제도는 뭐냐? 그래서 뭐 조세 제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소득세 이런 거. 그러니까 세법에서 많이 배우시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조세와 경제행위는 세금을 부과했을 때 노동자는 저축은 뭐 어떻게 변할까요? 이런 거 하고 마지막이 10일이 뭐냐? 이제 사회보장제도 이런 거 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조금이 어떻게 됩니까? 끝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책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책을 보시면 먼저 핵심 체크가 있어요. 보세요. 핵심 체크가 뭐냐면 거기 맨 위에
그 페이지 8페이지 보면 이게 박스가 하나 있죠. 맨 위에 박스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뭘 드리는 거냐면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스에 있는 내용만큼은 내가 이 장을 배웠을 때 이거는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게 핵심 체크예요. 핵심 체크고, 그 다음에 이론 정리가 쭉 있죠. 이론 정리가 쭉 있어요. 쭉 있고, 그 다음에 끝나면 바로 그 맨 마지막에 문제를 달아놨어요. 문제를 달아놓은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이걸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경제학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뭐가 떠오르냐면 1번 그래프가 떠오를 거예요. 그래프를 되게 잘 그려야 된다 라는 압박감이 있을 거예요. 압박감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수학을 되게 잘해야 되겠다 라는 두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재정학이 총 몇 문제 나와요? 우리 1차에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일. 몇 문제 나와요? 40문제죠. 40문제. 그죠? 40문제인데 우리가 꽈락이 몇 점이에요? 40점이죠. 재정학의 평균이 몇 점 나올까요? 학생들이 60에서 70점까지 나와요. 70점 정도. 그러니까 70점 정도 나온다는 거는 되게 어렵지 않은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경제학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에겐 판례 따위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는, 그럼 우리 그 40문제 중에서 작년에 계산 문제가 몇 개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몇 개? 5개? 설명해 왔었나? 6개 나왔어요. 6개. 그러면 40개 중에서 6개가 나오면 나머지 34문제는 뭐란 얘기예요? 객관식 서술형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럼 객관식 서술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줄 몰라도 되고 계산을 할 줄 몰라도 되는 거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를 그려드리고 하겠지만 그 그래프를 이해하시는 거지 똑같이 내가 복기해서 그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 제가 그래프를 그려드린다고 해서 그래프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잘못 공부하는 게, 저는 그래프를 되도록이면 많이 안 그리는 스타일이에요. 아예 안 그려드리진 않고 제가 이거 그린 다음에 이런 게 있어야 하고 치우세요. 그럼 치우시면 돼요. 근데 집에 가서 이제 꼭 이거 막 똑같이 그리려고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래프를 그려드리고 말로 했을 때 내가 말로 이해가 됐으면 끝. 말로 이해했으면 끝이야. 근데 그래프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라는 걸 드린 이유는, 지금 배운 내용이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되고 있구나 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넘기면 거기 이제 페이지 38페이지 보시면 OX를 좀 달아놨어요. 그죠? 그런데 OX를 먼저 하지 마시고 객관식 하시고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OX만 보면 갑자기 막 OX에 꽂히거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재정학은 몇 점 맞아야 될까요? 네? 80점 맞으면 돼요. 80점. 근데 80점 맞으려고 목표로 하시면 점수가 80점이 안 나오니까 90점 정도 맞는다라는 건데, 90점과 100점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왜냐? 100점을 맞으려면 여러분들이 아주 한 번쯤 나올 수 있는 것까지 다 보셔야 되는 게 100점이에요. 한 번 정도 나왔던 것도, 좀 어려운 것도. 그런데 90점이 목표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아주 잘 나오는 것만 보셔도 90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뭐냐면 제가 재정학 가르치고 있지만 100점 맞아야 되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은 조금 좀 차이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그런다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말라는 줄 알아. 아니,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시는데 적어도 우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커리큘럼을 따라서 제가 하라는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하지 말랬잖아요.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하는데 세법 열심히 하셔야 돼요. 2차 과목에 연관된 건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학원에서 제 재정학 수업을 듣고 재정학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그만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저랑 이제 좀 친해지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한테 안녕하세요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는 이제 추억의 사람이거든. 왜? 붙여줬잖아 1차에. 그러니까 이 추억의 사람이 된 거. 2차 공부하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뭐 무례하게 하진 않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러고 가요. 뭐 토론 뭐 질문 없어. 왜? 지나간 인연. 여러분들도 저랑 지나간 인연이 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잖아 그건. 좋은 인연이에요. 지나간 인연이. 그래서 여러분들 OX는 기출 응용 문제를 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그럼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재정학 커리큘럼은 기본 강의가 있죠. 좀 기본 강의를 한번 돌고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돌아가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한번 들으셨는데 내가 재정학을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하고 싶다. 그럼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그냥 한 번 또 들으시면 돼요. 왜냐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읽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수강평이 있어요. 내가 수강평 중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수강평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처음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딱 필요한 것만 하고 넘어가요. 다 안 가리킨단 말이에요. 왜? 저 몰라서 안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딱 여기 전 제일 좋아하는 말이 수험적합성이란 단어예요. 딱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만 딱 그것만 아셔도 되게.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경제학적 마인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없으니까 처음에 제가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대충 설명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이제 다시 들으면 이 말이었구나. 진짜 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관계가 좀 필요합니다. 대신에 재정학은 참 좋은 점이 한번 점수가 올라가면 안 떨어져요. 근데 한번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최소 한 2번은 들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기본 강의하고 객관식은 이제 언제쯤 하냐면 연말쯤 해서 지난주에 객관식이 종강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 정리로 이제 OX 하면서 우리 학원의 자랑인 스파르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 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 코스 2번, 한 번 끝. 그러면 재정학 때문에 떨어지거나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건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재정학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학원에서 우리 기초 재정학 있죠? 기초 재정. 왜 기초 재정학이 딴 거는 괜찮은데 수요 공급까지 가르쳐 줄 시간은 없어요. 수요 공급까지 가르쳐 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거는 좀 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이게 8강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 그리고 그걸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100%막 이걸 다 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개념을 재정하게 쓸 거야. 그 정도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찍어놨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저도 이제 여러분들 이 과목뿐만 아니라 경제학의 다양한 분야의 시험에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저도 그랬고 이 경제학과 다른 과목이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재무회계를 배웠어요. 세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경제학은 그게 처음에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고가 좀 안 잡히면.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듣는데 요걸 들었을 때 바로바로 막 이해가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막 꽂혀가지고 진도를 못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쭉 지나갔는데 그냥 그래 알겠어 뭐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어 하고 갑자기 한 2회차나 3회차를 듣고 나서 다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그때는 되게 어렵고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그래서 꼭 2번은 들으셔야 돼요. 2번은 들으셔야 돼요. 그게 뭐 실강으로 2번 들으시든 인강으로 2번 들으시든 단 왜 2번을 아예 처음부터 들으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힘든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하다가 쉬었어. 그 객관식으로 넘어와.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막판에 1차 때 갔을 때는 객관식 문제만 이렇게 막 계속 풀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있을 때 해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 문제풀이도 처음에 풀리는 게 있고 안 풀리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 풀렸으면 두 번째도 풀려요. 그런 것들 구분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수강하시면 뭐 재정학을 어떤 책은 막 1000페이지 막 이래요. 근데 그렇게는 제가 하기 싫고, 여러분들 이 책만으로도 다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리고 재정학이 뭐 메인은 아니잖아요. 메인은 아니고 너무 그렇다고 뭐 메인이 아니지,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제 과목을 소중하게 막 재정학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는 좋은데, 여러분들한테는 어차피 시험을 합격하시는 게 목표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세무사가 되시는 게 목표니까, 이제 우리는 추억의 인물이 돼야 된다. 내년 딱 5월 지났을 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 지내요, 뭐 이렇게 쑥 가는 거지.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당황하실 거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페이지는 우리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고요. 우리가 이제 정부와 재정학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그래서 이거는 왜 드리는 거냐면 길을 잃지 마시라고. 길을 잃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러면 요거죠. 정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죠. 자, 보세요. 좁은 의미,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밑줄도 치지 마세요. 이런 거 밑줄 치라는 거 치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필기해드릴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부탁은 뭐냐면 제가 외우라는 건 꼭 외워주시고 하라는 건 꼭 해주시면 되는데 뭐 굳이 안 치셔도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넓은 의미는 뭐다? 좁은 의미의 정부뿐 아니라 투자기관으로 구성된 공공기관까지 포함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럼 공공이 들어가면 다 뭘로 본다? 정부로 본다 이거예요. 그죠?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의 특징 있죠. 정부의 특징. 운영의 책임은 누가 한다? 선거 등에 의해서 뽑힌 사람에 의해서 하고, 강제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비시장 배분의 방법을 이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비시장. 그러니까 비시장이 뭐냐면 우리가 시장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가격. 그러니까 가격 기구 없이 정부가 강제로 뭐 시키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를 보는 견해가 유기체적 견해와 기계론적 견해인데요. 뭐 이건 좀 알아는 둡시다. 여러분, 유기체가 뭐죠? 유기체? 유기체가 뭐예요? 첫 번째 1번 유기체적 견해입니다. 유기체는 무엇을 얘기한다?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죠. 생명체. 그럼 생명체라는 것은 우리가 부분과 전체 중에서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전체가 중요한 거야? 유기체가 이거예요. 지나가다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여기 손톱이 까졌거든요. 제가 까졌어요. 그럼 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호성이가 뭐예요? 제 이름 호성이, 서호성. 야라고만 부르지 마시면 돼요. 네. 네. 아이고,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즐거워야 돼요. 왜? 여러분 눈에 공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즐거운 과목이에요. 즐거운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에 있는데 전체의 부분이 좀 다치더라도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와 부분 중에서 전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전체가 중요하다. 그쵸? 그러면 전체가 뭐가 되겠어요? 국가가 되겠죠. 그럼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기체적 견해라고 합니다. 유기체적 견해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기계론적인 견해죠. 기계론적 견해는 국가는 그냥 부품의 합에 불과한 거예요. 부품의 합. 그러니까 부품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죠. 따라서 얘는 전체와 부분 중에서 누가 중요하다? 부분이 중요하다. 라는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중요하다? 국민을 중시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주 가끔 언급합니다. 출제 확률 2%, 2%. 네, 2% 정도 됩니다. 됐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데요. 요거는 이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온다기보다는 재정학이 추구하는 바예요. 그럼 여러분 재정학은 다른 경제학과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이름을 외우셔야 됩니다. 사람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 왜냐면 사람 이름이 함께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경제학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얘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머스그레이브라고 써있죠. 머스그레이브. 아, 이 사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한 두어 번 나오시는 분이에요. 머스그레이브. 머스그레이브.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기초 지식을 좀 쌓고 갑시다. 기초 지식. 우리가 첫 번째가 자원 배분 기능이죠. 자원 배분. 우리가 배분이 뭐예요? 배분이 있고요. 분배가 있죠. 그죠? 우리 이제 현실에서는 뭐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이거죠.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그죠? 그러면 요거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그래서 배분이라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원의 배분은 뭐 자원의 흐름, 뭐 생산량 이런 거야. 그죠? 자원의 흐름, 생산량 같은 걸 얘기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P0Q 이렇게 있잖아요. P0Q. 그죠? P는 프라이스, Q는 퀀터티. 와, 그래 중학교 때 배운 거. 저기도 배웠잖아.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그죠? 아, 여러분 진짜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잘 이해봐요. 이해봐요. 공부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 공부 안 하라고 안 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있죠? 수요와 공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숫자가 뭐 한다? 커진다. 이쪽으로 가면 숫자가 커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뭐예요? 100원일 때 뭐 10개 만들어줘요.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 10개가 뭐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 가격이 시장의 배분을 결정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시장경제체제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자원의 배분이라는 건 흐름이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우리 올해 겨울은 추웠나요? 안 추웠나요? 그 추웠죠. 고마워요. 네, 추웠죠. 한 명쯤 얘기해 주시잖아요. 뭐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제가 수업시간에 질문할 거거든요. 질문할 때 뭔가 되게 고차원적인 지식을 묻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거. 왜냐면 이렇게 이제 티키타카가 돼야 될 거야. 티키타카. 우리 그 이게 실강이니까 티키타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추웠어요. 그럼 추우면 1번 얇은 코트가 팔까요? 롱패딩이 팔릴까요? 롱패딩이 팔리겠죠. 그런 게 자원 배분이에요. 시장 가격이 그런 걸로 자원을 쓸어 갔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정부는 이렇게도 할 수 있지. 가격에도 할 수 있지만 정부는 뭐 할 수 있어요? 시장이 여기 좀 부족하네. 그러면 요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 자원을 절로 좀 보내야 되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우리가 정부가 하는 자원 배분. 정부가 하는 게 뭐다? 생산량을 조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생산량을 조절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자원 배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머스그레이브가 첫 번째 얘기한 자원 배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다. 그죠? 시장 실패다. 뭐 이런 단어를 배우게 됩니다. 일단은 뭐 이 정도만 할게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좀 어려워요. 이 첫 번째 요 타이밍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거기에 우리 나오는 파레토 효율성 있죠?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 자체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되게 신기하죠? 어렵긴 더럽게 어려운데. 그죠? 뒤로 가면 아 선생님이 왜 쉬웠다는 얘기를 알게 되겠어요.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소득 분배 기능이 있죠. 여러분들 이제 분배가 뭐예요? 분배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근데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안 써요. 경제학에서는 분배를 나누는 거라고 쓰지 않고 이 분배는 우리가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예요. 제공한 대가.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예요. 그럼 생산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노동, 자본, 토지, 경영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경제에선 딱 두 가지만 써요. 그냥 쉽게. 우리가 첫 번째가 뭐가 있다? 노동이 있겠죠. 노동. 노동이 뭡니까? 사람이 일하는 거죠. 사람이 일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 자본은 뭐예요? 돈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경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 경제가 해본 적 있냐라고 여쭤봤던 게 그런 이유예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있거든요. 뭐냐면 노동은 인간이 한 거라는 게 의심이 없죠. 근데 자본은 우리가 자본을 돈으로 생각하는 것은 화폐 금융시장이라고 따로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그럼 여기서는 자본이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거. 대표적으로 뭐예요? 기계, 뭐 건물 이런 걸로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을 우리가 설비로 생각하면 돼요. 설비 같은 거, 기계 같은 거. 이제 앞으로 자본은 다 설비입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경제학을 하려면 무엇이 시작돼야 되냐? 말을 줄였어야 돼요. 우리 최근에 제가 대충격을 받았던 게 자만추였어. 자만추. 자만추. 우리 좀 자만추 아세요? 자만추 뭡니까? 그렇죠. 난 자연스러운 만난 추구인데 나는 그래서 자만추라 해서 자기 만족 추구인가? 어떻게 모를 수 있잖아요. 아니 왜냐면 이제 카메라 감독님 중에서 어떤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친하게 이렇게 가면 이렇게 안부도 묻고 하는데 남자친구 있습니까? 아, 전 자만추를 추구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일까? 저도 무식한 영역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줄였어야 돼요. 경제도. 약자. 그래서 노동을 우리가 줄였으면 뭘로 줄였을까요? L, 레이버. 그래서 L로 쓸 거예요, 이제 앞으로. L. 그래,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한글로 다 이렇게 계속 쓸 수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본은 뭐예요? K. 자, K. 자, K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C 아닙니까? C. C는 무시무시한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코스트가 있고 컨슘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얘는 K로 쓰는 겁니다. 그냥. 자, 그러면 자, 여기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니까 요거와 요거에 대한 무엇을 줘야 돼요? 대가를 줘야죠. 그럼 노동에 대한 뭘 줍니까? 임금을 줍니다. 임금.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이자고요. 이자는 자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 비용. 그 렌탈료. 그러면 임금을 약자로 쓰면 뭐가 되겠어요? W 이렇게 쓰겠죠. 웨이지. 그죠? 그 다음에 이자는 뭘로 쓰면 된다? R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렌탈 레이트, 인터레스트 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LWKR은 재정학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그죠? 재정학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니까 익숙하게 보시면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다? 얘가 분배라고요. 얘가.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잖아, 대가. 얘가 대가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분배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나눠주는 거. 그걸 분배라고 생각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지금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공짜예요,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잖아요. 공짜 아니에요. 그래서 공짜라는 단어는 우리가 공짜라는 단어는 이전이라고 써요. 이전은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무상. 무상으로 주는 건 이전 소득, 공짜로 얻은 소득, 이전 지출, 공짜로 나간 돈, 뭐 이런 겁니다. 이전, 트랜스포라는 단어를 써요. 이런 단어들도 나중에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소득 분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게 있겠죠. 2번이면 우리가 소득 분배라는 게 있고 소득 분배라는 게 있고 소득 재분배라는 게 있죠. 소득 분배가 있고 소득 재분배가 있죠. 그죠? 그럼 소득 분배는 어떤 거였어? 각각이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갖고 돈을 번 거죠. 1차적으로. 그러면 소득 재분배는 여기서 이제 뭐 같은 거 우리가 조세나 보조금 등을 이제 뭐 하는 거야? 걷는 거겠지. 조세나 보조금 같은 거 걷겠죠. 조세를 주기 내기도 하고 보조금을 받기도 하겠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순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빨리 열심히 하셔가지고 빨리 좀 제 세무 좀 맡아주고 그러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고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돈이라고 있어요. 네, 돈이 소개시켜준 분한테 하고 있어요. 옛날에 돈한테 한번 했다가 제가 이제 세무서에 끌려갈 뻔해가지고 아 네.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심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 소개시켜준 분한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소득 재분배 그죠? 소득 분배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소득 재분배는 그거에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봉 1억이면 월 수령액이 얼마예요? 본래는 얼마여야 돼? 800 얼마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통장에 꽂히는 건 얼마예요? 600 얼마죠? 그러니까 요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좀 가져갈 거 가져가고. 그러면 정부가 뭐 해야 된다? 이 역할에서 소득 분배지만 어느 쪽에 요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그레이브가 말한 소득 분배 기능은 어느 쪽에 있는 거다? 재분배 쪽에 있는 거죠. 재분배 쪽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이제 빈부 격차를 줄여야 된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빈부 격차를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빈부 격차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사교육열이 안 없어지는 줄 아세요?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회 구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뭐 필리핀이나 미국 같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고 등록금 너무 비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요즘 필리핀 많이 열심히 보고 있어요.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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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데 미국에서 그래서 요즘에 제일 잘 팔리는 게 있대요. 벙커가 그렇게 팔린대. 벙커. 나중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숨을 나고. 그래서 벙커에 수영장이 있고 아쿠아리움 있고 극장이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는 사회의 안정성을 위해서 빈부격차를 조절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예전에 뭐 촛불 시위 같은 거 했을 때 미국에서 박수 친 게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쟤네들은 대규모 사람이 모였는데 상점을 안 턴다. 대단하다. 요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 상점 털잖아요. 그래서 아직 쇠창살로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쇠창살이 없잖아요. 유리잖아요. 깨면 다 깰 수 있는 건데 안 가져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정부가 소득 재분배를 좀 잘해서 빈부격차를 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경제 안정화 기능이죠. 칠판이 좀 작습니다, 여기가. 자, 세 번째 경제 안정화 기능이에요. 우리가 여긴 여러분들이 되게 막 복잡하게 공부하는 파트가 아니에요. 아직 그냥 요런 거가 무슨 뜻이 뭐다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뭐 세세하게 나오는 파트가 아니고 다만 이제 이 세 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진행될 재정학이 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제 안정화 기능은 경기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 순환. 그죠? 경기 순환. 그럼 경기가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가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경기가 좋았던 적에 살아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 없어? 우리나라 경기의 최고점을 찍었던 데가 언제인 줄 아세요? 1995년이에요. 그때는 진짜 뭘 해도 잘 될 때. 진짜 뭐. 근데 기준이 좀 달라요. 그때는 제가 그때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랬던데 진짜 그때는 뭐 이렇게 막 치킨 시켜 먹고 이런 게 아주 익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치킨 언제 먹어요? 엄마가 밥하기 싫을 때. 이때 먹는 거 아니에요. 어제 저 치킨 먹었어요. 제가 어제 집에 가면서 야 오늘은 고기 좀 구워 먹자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난 치킨 먹고 싶은데 너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치킨을 먹었죠. 행복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제 꿈이 있어요. 제 강의 중에 제 마누라 얘기 많이 할 건데 제 마누라를 전 국민이 아는 그날까지 제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요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호경기다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야. 호경기. 그죠? 근데 떨어질 때를 우리가 이제 뭐야? 여기쯤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불경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호경기, 불경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정부가 와 호경기다, 와 불경기다 그러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집값 많이 올라가죠. 집값 왜 올라갈까요? 돈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돈을 풀고 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주식과 집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돈을 왜 푼 거예요? 돈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 돈 나눠주는 거예요. 써라, 써라, 써라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다? 정부가 쓰라고 나눠준 돈을 기부하시면 안 돼요. 정부한테 기부하지 마시고 가서 식당 가서 써줘야죠. 이렇게. 물론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이제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그런 걸 하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호경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바라지 않아요. 왜일까요? 사람은 나쁜 거에 꽂혀요. 좋은 건 어느 순간 당연한 게 돼요. 우리 옛날에 첫사랑 만났던 기억을 해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죠. 헤어질 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만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경기가 좋으면 물가에만 꽂혀 있어요. 사람들이. 물가에만 꽂혀 있고 경기가 나쁘면 실업에만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다음번에 표를 얻으려면 이걸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호경기에는 물가를 잡으려고 할 거고 불경기엔 실업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재정학에서 하진 않아요. 자, 왜냐? 재정학은 거시경제학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지금은 몰라요. 왜냐면 거시경제학은 학파가 나뉜단 말이에요. 정부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로 나뉘어요. 근데 미시는 그런 게 없어요. 재정학은 미시예요. 미시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뒤에 가서 공채론 할 때 한 번 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머스그레이브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정부는 안정화를 채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는 뭐 통화정책이나 또는 우리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 안정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필기를 해드렸죠. 필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1. 자원 배분이 뭐라고요? 자원은 뭐예요? 자원? 여러분들 그거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끄러운 건 뭐다? 시험을 못 보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다 물어. 여러분 고객님들 하실 수 있어요. 자원이 뭐예요? 자원? 여러분 자원이 뭐예요? 자원?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이게. 어? 모두가 다 자원이다.
자원이다. 그럼 배설물은 뭐 아니잖아. 그냥 모든 게 자원일 순 없어요. 유용한 거. 우리한테 유용한 게 자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유용한 건 뭐예요? 유용한 자원. 시간. 맥스 2년 안에 나가세요. 합격하시고.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쭉 본 결과 학원에서 사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높습니다. 네. 학원에서 사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높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저랑 눈이 많이 마주쳤다. 그러면 이제 합격률이 높은 거예요. 저 자주 오거든요, 여기. 자, 그래서 자원 배분, 유용한 것을 정부가 어떻게 나눌 거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 분배. 정부는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할 거다. 그죠? 세 번째, 경제 안정화 기능.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는 뭘 해서 개입을 해서 경기를 조절할 거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책에 나온 대로 외워야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요는 그냥 책에 나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뜻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이걸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머스 그레이브라는 사람이다. 스펠링 따위는 외우지 마세요. 객관식 시험이에요. 막 집에 가서 막 머스 그레이브 쓰고 있어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문제 줘도 항상 한글로 주고 가로 열고 머스 그레이브를 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갈브레이스로 읽을 거냐 갈브레이드로 읽을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갈브레이스라고 문제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갈브레이드라고도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그 스펠링을 주는 건 그런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과 재정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재정과 재정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은 뭐라고 써 있어요?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기 재정이 뭐라고요? 돈이에요. 돈. 재원 포인트가 재원이에요. 이거 다 안 해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재정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재정학은 뭐다? 공공부문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다.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쓰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뭐 그런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예요.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 후생 평가라는 게 있어요. 후생이 뭐예요? 후생. 여긴 누구고 난 어디지? 후생이 뭐였대? 네가 말해야지 임마. 이러면 안 되고, 후생이 뭐예요? 후생이? 별 뜻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막 후생에 대해서 꽂힐 필요 없고,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이게 뭐 이제 사회가 뭐 후생이다, 뭐 바람직하냐, 뭐 이런 얘기예요. 바람직하냐. 그죠? 근데 그걸 측정하는 기준이 1, 2, 3예요. 세 가지가 있다. 그럼 3번에 이제 개인의 자유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훨씬 더 우리의 만족감 같은 게 커지겠죠. 그죠? 이건 됐고, 이제 우리가 요 두 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그죠? 그럼 효율성이 뭐냐? 효율성이 뭐냐?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의 효율성은 우리가 능률성, 최소 투입의 최대 산출, 그 다음에 효과성, 목표의 달성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목표가 달성된다는 가정하에서 최소의 투입, 그죠? 최대 산출,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단어도 씁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서 하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원 배분이 뭐라고요? 자원의 흐름이었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되게 멋있는 말 같지만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이것이 적정 생산이란 뜻이에요. 적정 생산. 자, 적정 생산이란 것은 과다 많지도 않고 과소 적지도 않고 적정이다 라는 뜻이에요. 적정이 뭔지는 우리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문제 주면 이제 이게 적정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뒤에 다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은 뭐예요? 적정이 아니면 다 비효율이에요. 과다거나 과소면 뭐예요? 비효율인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효율성이라는 개념이고, 더 쉽게 말하면 최소 투입 세산출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책이 이게 책 저 만나기 전에 이거 보면 막 이걸 다 외워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사실 두껍고 이게 여러분들 책이 되게 얇아 보이지만 종이가 얇은 거고요. 일단 종이가 얇은 거예요. 이게 종이가 얇은 거고, 두 번째는 글자 수도 좀 작죠. 일반적인 여러분 나머지 책 비해서 좀 작죠 이게. 그래서 이게 꽉꽉 채워져 있잖아요 거의. 그래서 절대로 이게 양이 적은 책은 아니에요. 다만 이걸 이제 혼자 공부하면 이런 거지.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 이럴 거야. 막 정부 그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부터 막 외우기 시작하는 거죠. 안 해도 돼 그런 거.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다? 하라는 걸 가르쳐 드리면 그것만 잘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아직 잘하라고 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것은 최소 투입 세산출인데, 요걸 이제 측정하는 기준이 우리가 3번에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겁니다. 파레토 효율성. 파레토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입니다. 이름이에요. 그죠? 근데 파레토는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특별은 없습니다.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 기준으로 효율성을 만족했느냐 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두 번째 공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공평성. 공평성은 똑같은 말이 형평성입니다. 그죠? 형평성 똑같은 말로 써요. 그래서 요거는 뭐의 기준을 본다? 평등하냐, 얼마나 평등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평등하냐. 이해됐어요? 그럼 평등을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뭐 소득 재분배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빈부 격차를 줄여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둘은 같이 갈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둘은 같이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그 강아지 소리가 뭐냐면 성장과 분배의 조화야.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효율성을 높이려면 대기업에 투자해야 돼요?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돼요? 대기업에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사회에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초등학교 졸업한테 투자해야 돼? 대학원 졸업에 투자해야 돼요? 대학원 졸업에 투자해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투자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항상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얘네 둘은 우리가 이제 상충돼요. 상충돼요. 상충은 부딪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학의 가장 큰 이제 목표가 남겼어요. 자, 보세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은 효율성의 쪽일까요? 공평성의 쪽일까요? 90%는 이쪽이에요. 여기는 하나 딱 있는 게 시장 실패 쪽 하나 빼고는 다 이쪽이에요. 그럼 정부는 항상 고민을 할 거라고요. 내가 개입을 하면 공평성은 좋아진다. 근데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시장에 뭐가 깨진다? 자율성이 깨져요. 그럼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기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학문을 발전시켜 온 게 뭐다? 재정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조세를 어떻게 매기는 게 우리가 이제 효율적일까요? 이러면서 이제 램지 규칙 막 이런 것들을 막 배우는 겁니다. 뒤에 가서. 아주 먼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럼 우리가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뭘로 나오겠어요? 그렇다면 효율성은 어떻게 체크할래? 를 배우는 겁니다. 그럼 그 효율성을 뭘로 체크한다고요? 파레토 효율성으로 체크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파레토 효율성을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랬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자, 문제 풉니다. 시작. 자, 볼게요. 정부의 3대 기능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이렇게 가로 열고 뭐 없죠, 아무것도 출제된 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뒤에 보면 이제 출제된 적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얘기돼 있죠. 뭐 페이지 뭐 여기 보면 25쪽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출제됐죠. 그러니까 출제된 건 출제됐다고 얘기한 거고, 처음이니까 막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자, 1번. 과다 생산되는 경우 조세부가, 과소 대상 생산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죠. 동그라미가 과다 과소니까 뭐랑 관련이 있다? 자원 배분과 관련이 되어 있죠. 과다 과소니까. 그죠? 그러면 과다 과소한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적정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자원 배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억은 뭐 한 거예요? 만든 거죠? 두 번째, 니은 비례세 사회보장제도 등의 수단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적극적이라는 것은 정부가 뭔가 막 힘을 쓰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데 비례세는 아니에요. 비례세는 그냥 우리 부가가치세 같은 거니까 정부가 뭘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례세를 뭐로 바꾸면, 누진세로 바꾸면 또 가능하겠죠. 누진세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 물가와 안전 고용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경기 변동과 같은 방향을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뜻이죠. 경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경기 변동 같은 방향이다. 우와! 이렇게 가자는 얘기죠.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정리할게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야? 1. 뭐 기계론적 견해, 유기체적 견해는 그렇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게 뭐였다? 두 번째 게 뭐였어요? 워스그레이브가 말한 자원의 3대 기능 있죠? 정부의 3대 기능. 첫 번째, 자원 배분, 흐름을 조절한다. 소득 분배, 빈부격차를 줄인다. 경기 안정화, 경기가 좋아지게 만들고 나쁜 걸 박아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기억하라고 하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한 뜻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은 뭐다? 파레토 효율성으로 한다 정도. 공평성은 평등의 정도다. 이렇게 정도 기억하시고 첫 시간은 머스그레이브 3대 기능 정도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